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은 이제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산 불씨는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선상에 위치한 시티센터 매장의 절반 정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제이미슨 서비스 측의 부실한 관리로 업주들이 떠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서 발생한 형제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 차량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파리바게트에서 일해온 제빵사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고에 뉴욕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증시가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4월 27일 수요일 오늘 첫 소식은 한미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 10일 취임 후 전례 없이 빠른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이 이제 코로나 대유행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확산 불씨는 남아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줄곧 미국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지휘해온 파우치 박사는 이제 대유행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100만 명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엔 몇만 명 정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 확산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Namely, we don't have 900,000 new infections a day. 코로나19가 박멸되지는 않겠지만 매년 백신을 맞으면 관리가 가능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선 최근 오미크론보다 전염성이 강한 BA2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오미크론 때처럼 폭발적이진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하루 평균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수는 대유행 시작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여름과 비슷합니다. 파우치 박사는 다만 전 세계 상황으로 확대해보면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선 영내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유행이 끝났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4주 동안 하루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지금보다 최대 4배까지 늘 수 있다는 예측을 내나 재확산에 불씨가 남아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봄방학 이후 학교 내 코로나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킨더부터 12학년 학생들의 코로나 확진 사례가 봄방학 이후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조사한 양성 판정률은 0.34%로 이 봄방학 이전인 지난 8일까지 실시한 양성 판정률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보건국장은 대부분 확산세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라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신속한 조치를 취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집계된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유가선상에 위치한 시티센터 매장 절반 정도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제이미슨 서비스 측의 부실한 관리로 업주들이 떠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선상에 위치한 시티센터입니다. 시티센터에 입점한 매장 절반 정도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센터 세입자들은 제이미슨 서비스 측의 부실한 관리로 세입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에어컨에서 음식이 썩는 악취가 나와 제이미슨 측에 신고했지만 수리는 일주일 뒤에나 이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틀어서 그런지 막 악취가 났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냄새가 계속 났었어요. 손님도 컴플레인을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왜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천정에서 물이 새 떨어지는 문제도 관리실 측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지금 10년째 저기 물새 가지고 저기 통 있는 거 보세요. 저기 10년이 넘었어요. 비 오면 물 받아대고 여기가. 그래도 그때뿐이에요. 공실률 상승 속에 렌트비는 매년 3%씩 올라갔다고 세입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제때 켜지지 않는 내부 조명으로 날이 어두워지면 업주들은 어둠 속에서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라이딩 시스템 같은 것도 사실 저거 후에 되면은 쇼핑센터라는 것이 환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즐기고 시간은 이제 이렇게 바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후 6시만 되면은 바깥이 어두우면 여기도 더 어두워지니까. 제이미슨 서비스는 세입자가 떠난 자리를 메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어제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서 발생한 형제 뺑소니 사건. 숨진 사람이 파리바게트에서 일해온 제빵사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윤아 기자입니다. 하얀색 지프 체로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서 어제 새벽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형제를 친 뒤 달아난 뺑소니 차량입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의 모델이지만 차량은 최신형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몰딩 처리까지 했습니다. Late model, and I'll be putting it out as a 2005 to 2010 back side molding. 경찰은 뺑소니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내일 비슷한 유형의 차량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The suspect, no suspect vehicle. I'll be releasing a crime bulletin depicting the hit and run vehicle's make and model by tomorrow. 이른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30대 히스패닉 남성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제빵사로 일하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경찰들도 있고 큰 시체 싣고 가려고 차 하나 와 있는 것만 봤어요. 하얀에 차가 계속 회도락 골목 저 뒷골목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 맥혀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그 뚫렸어요. 예. 피해 남성들을 일했던 한인 업주는 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페이지도 열었습니다. 후원자들의 모금액은 하루 만에 약 15,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The reward is up to $50,000 and is available to community members that provide information that are leading to the offender's identification, apprehension, and conviction or resolution through civil compromise. 경찰은 뺑소니 용의자가 운전했던 하얀색 지프 체로키는 도난 차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5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남가주 주민분들 이제 야외에서 물 주는 행위 조심해야 합니다. 남가주 수도당국이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례 없는 절수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야외 물 주기를 주 1회로 제한하는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LA와 벤추라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 600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MWD는 가뭄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모든 주민들과 비즈니스들에게 물 사용량을 30% 정도 줄여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학자금 융자를 1인당 최소 $10,000씩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 의원 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회동에서 학자금 융자 탕감 조치를 조만간 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0,000 탕감은 아니지만 최소 $10,000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현재 상환유예가 끝나는 8월 말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고에 뉴욕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을 들어봤습니다. 최근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한 뉴욕 증시.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그야말로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4월 중순 말이니까 5개월이죠. 거의 5개월 넘게까지 지금 이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스닥 같은 경우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 이후로 거의 13년 진짜 한 7개월 정도 만에 최악의 달로 이번 4월 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증시가 무엇보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이 최근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후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은 연준이 이자를 너무 많이 빨리 올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걱정을 해가지고 지금 증시가 조금 요동을 치고 있고. 지금은 아무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불안한 시장을 지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대형 기술주들, 지난번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지금 초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결과와 전망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됐을 때는 한꺼번에 35%, 40%가 단 하루 만에 그 정도까지 폭락하게 되는 전무후무한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도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포함한 긴축 정책이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플레가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거고, 그러면은 증시에는 역경향이 오게 되니까 앞으로 증시에서는 조금 조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준이 경제 성장률을 고려해 긴축 고삐를 조금 늦출 경우 증시가 다시 깜짝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약재로 한국 증시도 휘청였는데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 소식은 전현남 기자입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12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매출은 40%, 이익은 110%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표 IT 회사인 삼성전자와 네이버 주가도 1년 사이에 최저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젯밤 미국에서는 대표 기술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4%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길어지고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늘리면서 세계 경제가 나빠질 거란 위기감이 커진 겁니다. 안전자산, 달러를 찾는 흐름으로도 이어져서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최고인 1265원까지 올랐습니다. 경제 환경 악화에 대해 우리 국민은 엇갈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앞으로 1년간 3.1% 오르면서 9년 만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최고치에 이르고 금리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동시에 한 달 새 10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제 이론인데 주택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의 반영이라고밖에. 당장 다음 달부터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적잖은 상황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뉴욕의 한인 투자가가 증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빌 황 씨는 국제 금융회사들을 속여 거액을 차입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국계 미국 투자가 빌리 황 씨가 주식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이 아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 씨와 패트릭 헬리겐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를 체포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융회사들에게 100억 달러의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가 기소된 것은 국제 금융계를 흔든 마진콜 사태 때문입니다.
아케고스 캐피탈은 파생 상품인 총수익 스와프와 차액 거래 계약을 통해 보유 자산을 5배가 넘는 50억 달러 상당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자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마진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황 씨에게 보석 보증금 1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황 씨는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국의 유명 DJ가 LA행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탑승했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고현준 캐스터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비행기를 탔다가 입고 있던 바지 때문에 쫓겨났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DJ 소다는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뉴욕 공연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출발 직전 갑자기 쫓겨났다고 밝혔습니다. 입고 있던 바지가 불쾌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에는 영어로 욕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는데 DJ 소다는 미국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아서 몇 개월 동안 이 바지를 입고 미국 투어를 다니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기를 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날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바지를 갈아입겠다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모두가 보는 비행기 입구에서 바지를 뒤집어 입고서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DJ 소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25일 저녁에 열린 북한의 야간 열병식에는 각종 전략 무기들이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험 발사가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빨간 방역복 차림의 병력이 평양 김일성 광장을 가로지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떠오르는 복장인데 총 대신 소독기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이 방역전단 부대까지 열병식에 등장시킨 겁니다. 신형 대전차 무기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를 무수히 파괴하는 전과를 세우고 있는 영국산 대전차 무기 엔로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북한의 이런 재래식 무기들을 자꾸 폄훼했는데 성능은 모르겠지만 외형상으로는 최신 무기체계의 동향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어쇼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뒤엔 북한이 내세우는 전략 미사일이 들어섭니다. 특히 지난달 시험 발사에서 공중 폭발한 걸로 분석된 ICBM 화성 17형은 무려 4기가 마지막 순서를 장식했습니다. 조선의 절대적 힘, 공화국 전략 무력의 저 거세찬 진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발사 성공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온 데다 다음 달 남측에선 대통령 취임과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 준비에 속도를 낼 거란 분석입니다. 일단 바이든이 왔다 갔다 가면은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가 보일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반발하는 형식으로 도발할 가능성도. 한편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는 제재는 유지하되 외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으로 대응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도 살펴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미국 주도로 40여 개국 협의체가 구성되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제3국이 개입하면 전격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3국 개입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외부의 전략적 위협에 전격 대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Если кто-то вознамерится вмешаться в происходящие события со стороны, то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да, 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для России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를 생산하는 로키드 마틴 공장을 방문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방산업체를 찾아 의회에 추가 예산 배정을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해 협박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대응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 당사국인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ut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Kremlin uses fossil fuels to try to blackmail us. This is something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preparing for.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면서 위협에 나선 러시아 행동이 무책임하다며 러시아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어 자문회의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The briefings today laid out clearly why the coming weeks will be so crucial for Ukraine. So we've got to move at the speed of war. 독일은 게파드 대공전차 50대를 수출하고 노르웨이는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절실하게 원하던 무기입니다. 미국은 핵전쟁에선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Completely irresponsible for any senior leader to be talking like that in today's world. We are monitoring, as a military, we're monitoring very closely with all of our friends and allies, and we take those things very seriously. 협상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선택을 전제로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으로 남는 평화협정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ould President Biden be open to accepting Ukraine as an unaligned neutral nation? These are decisions for them to make. If he is, and if the Ukrainians engage, we'll support that.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이 이번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UCLA 졸업생이 흑인 여성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다. 제시카 와킨스 등 우주인 4명을 태운 스페이스X가 오늘 발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비영리 자선단체 강드림재단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인 대형 의류기업 엣지마인의 강창근 회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50명을 선정해 각 $1,200씩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장학 프로그램은 각 단체를 통해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오는 5월 6일이며 자기소개서와 성적표, 단체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가 대형 공연장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야마바 띠어러는 LA에서 불과 60마일 거리인 인랜드 엠파이어에 위치했으며 3,000석 규모로 최첨단 어쿠스틱 사운드와 식사를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는 432개의 객실과 스위트룸, 스파 등을 보유한 17층 규모로 7,000대 이상의 슬롯머신과 5개의 하이리미트 게임룸 등 숙박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문을 닫았던 퀸즈 플러싱 공립도서관이 재개장했습니다. 플러싱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일요일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차량 등록국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선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속도로 사용료를 내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연비 좋은 차량의 운전자들 중 1년간 평균 11,600마일 운전을 기준으로 고속도로 사용을 적게 했을 경우 사용료를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최소 80명의 어린이들을 그루밍하고 음란물을 만들게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24살의 용의자가 온라인에서 리찌라는 소녀로 가정해 6살에서 13살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동 음란물을 보낸 후 아이들에게도 동영상을 찍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0년 말에서 2021년 12월 사이에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 도시 전역이 봉쇄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현지 한인들과 유학생들은 도시락과 생필품을 나누며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정성스레 지은 밥에 반찬, 국까지.
집밥이 그립다는 유학생을 위해 교민이 손수 준비한 것들입니다. 상하이 봉쇄 한 달째, 우리 교민들은 2,000명의 유학생들을 위해 1:1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숙사나 외딴 주거 지역에 살고 있어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공동구매로 마련한 물건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식수를 못 구해가지고 3주째 석회가루가 들어있는 수돗물을 끓여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인 거잖아요. 냄비를 보내거나 자신도 부족한 음식이지만 선뜻 나눠준 교민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유학생 언니 오빠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학생들이 반찬 받고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생업이 중단돼 다들 힘들지만 더 어려운 교민을 돕자며 1억 2천만 원 넘는 성금도 모였습니다. 한국인들끼리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단결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봉쇄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 서로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은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뜻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 주셔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SBS 김성.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책협의단과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이 끝난 지 하루도 안 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정밀 측량 계획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지난달 4일 홈페이지에 올린 사업 입찰 공고입니다. 사업비 약 17억 원 규모로 오는 11월 30일까지 독도 해저지형과 이효도 부근 해양 특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독도의 수심 측량과 드론을 이용한 지형 촬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또 지난 24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한일 정책협의단에게도 중지를 요구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韓国政府に対して外交ルートで強く抗議をするとともに調査の中止を強く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受け入れ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한일 정책협의단을 수행하는 외교부 담당자에게 측량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단은 대표단 차원에서 독도 관련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협의단과 기시다 총리의 면담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종료됐습니다. 법안은 이틀 뒤 표결에 붙여집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2시간에 걸쳐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에 누가 도대체 했는지. 곧바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찬성 의견으로 맞받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잇따라 발언한 뒤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였던 회기를 오늘 새벽 0시까지로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기 쪼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여지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모레 토요일 오후로 예고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를 반복한 뒤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는 법사위 논의 때보다 검찰의 보안 수사 권한을 다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견이 많은데 이 법안 내용과 쟁점을 박창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될 땐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송치 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 신청에 따른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 편향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사실 확인 절차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론합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패, 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꾼 조항도 눈에 띕니다. 대통령 재량으로 두 범죄 말고 다른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률이 제한한 부패, 경제사건 외에 다른 분야로 넓히긴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범죄까지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빼버리면 어떡하느냐는 지적에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는데 2년 뒤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수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 달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다음 달 초는 이르다며 5월 하순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 마스크는 벗되 대신에 건물에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으로 의무를 한다든지 그런 판단은 5월 하순 정도에 하겠다. 정부는 내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하는데 인수위의 의견을 따른다면 최소 2주간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발표했던 내용과 방향성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요. 새 정부 출범 뒤 30일 내 풀 과제엔 실외 마스크와 함께 고위험군의 패스트 트랙도 담겼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확진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분량도 100만 9천 명분을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출범 50일 내엔 대통령 직속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기구가 구성됩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긴급치료 병상도 400여 개에서 1000개 더 늘립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는 마지막 단계인 100일 내 과제로 지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는 5월 23일쯤 격리 의무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방문하기 앞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 그리고 경제적 유대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길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